목계장터는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간단하게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문증의 삶과 애완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의외로 약간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 쪽에서 문제가 좀 자주 출제되는 편이야.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 분명히 이제 화자가 애완을 느끼고 있지만 그 애완과 관계없이 방랑의 삶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자유롭게 이제 욕심 없이 얽매이지 않고 산다라는 점. 정착의 삶도 또 나름대로의 이제 장점, 자연에 이제 순응하는 삶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라기보단 긍정적인 면이지.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방랑은 이제 자유롭기는 하지만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도는 삶이야. 그래서 이제 화자는 그 방랑의 어떤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떠돌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애환을 느끼고 서러움이라고 직접적으로 표출을 하죠. 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착에 대한 욕망이 있어. 그런데 정착의 삶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정착해서 살려면은 당시 시대상이랑 연관 지으려면은 이제 농촌이 완전히 몰락이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산설이 벅차고 물려올 모진 것처럼 시련이 이제 가득하겠지. 그러면 정착해서 살면은 그 시련을 감내하면서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화자는 그 방랑의 운명과 정착의 욕구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하고 자연의 어떤 순응하는 어떤 태도를 가졌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애환을 느낀다. 이 정도로 좀 디테일하게 그 흐름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길이랑 가는 길은 그 저번 주에 설명했으니까 딱히 설명을 안 할게. 자, 74번 이제 다와 달리랬는데, 자,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 돼. 이 작품을 보면 대체로 3, 4조 음수일의 사음보의 민요정율격이 나타나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또 삼음보가 나타나는 대목이 분명히 있음입니다. 그래서 다와 달리라는 말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세 작품 다 이제 현재의 공간에 머무를 수 없는 화자의 갈등이 나타나고, 자, 이 작품이 이제 70년대적 상황이랑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인이 이 작품에 나오는 어떤 목계나루라든지 목계장터의 역사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의미를 담아내지는 않았다. 자, 그 다음에 75번 이제 미음이 그 산이야.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착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나는 현재 떠돌아다니는 삶에 이제 순응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정착을 하라고 얘기하니까 갈등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갔나요? 목계장터는 사음보 아니에요? 목계장터, 자, 대체로 보면 사음보가 많이 나타나.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고. 그런데 부분을 보면 또 백길이라 서울사울 목계나루에 이렇게 삼음보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주된 건 사음보잖아요. 주된 건 사음보로 보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서 가와 달리도 맞는 거 아니에요? 다와 달리? 아니지. 삼음보도 어쨌든 다에도 삼음보의 외용률이 나타나잖아. 근데 이거 74번 답이 4번이잖아요. 아, 그러네. 2번도 틀렸다. 오케이. 그러네. 그러면 2번도 틀린 거죠. 다와 달리라는 말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76번. 요게 이제 저번 주에는 그 본문이 없었지. 자, 박목월의 산이 날 에워싸고라는 작품입니다. 자, 상당히 유사해. 산이 날 에워싸고, 자, 어떤 공통점이 보이니? 자연이 나한테 뭐를 하라고 하고 있지.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두 작품의 공통점, 사실은
화자가 그런 어떤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런데 그걸 마치 산이나 강 같은 이런 자연물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것처럼 시키는 것처럼 표현을 한다는 아주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뜰진내처럼, 이 뜰진내랑 약간 유사한 시어를 이 작품에서 찾자면 들꽃 정도가 되겠죠. 이제 약간 흔한 존재, 뭔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 소박한 존재, 쑥대밭처럼 살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사는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소박하게 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산이 날 에워싸고 금음딸처럼 사이어지는 목숨, 금음딸처럼 살아라 한다. 금음딸처럼 살아라 한다.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이 박목월 선생의 작품은 마지막에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한성에도 순응을 하라는 메시지가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번처럼 박목월 선생 작품도 그렇고 신경민 선생 작품도 그렇고 자연이 시키는 대로 이걸 이제 좀 고급지게 다듬으면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삶. 자, 그런데 이제 이 박목월 선생 작품에서 화자는 그거에 대한 아무런 뭐 애완 같은 게 없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합니다. 그런데 신경림 선생 목계장터의 화자는 그걸 순응하긴 하는데 어쨌든 서러움이라는 정서를 갖고 있죠. 다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건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두 가지 측면에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다는 말이 틀렸는데, 일단 만약에 이 사람이 정착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거 역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게 되겠지. 왜? 산이랑 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지점은 뭐냐? 그 클리닉 때 이제 동환이가 물어봐갖고 자세히 설명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삶에서 짐부리고 앉아서 한 일에 좀 쉬고 싶은 거는 잠시의 어떤 휴식을 취하고 싶은 거지, 내가 순리를 거스러서 떠돌이의 삶을 거부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확인해 봤니? 이거 잡초나일 깨우는 이 구절? 오늘도 딱히 보통 잡초가 이제 민중을 상징한다라는 점에서 잡초나일 깨우는 잠바람이 되라네, 이 부분을 뭐 시인으로서 민중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내일 5번 같은 선지가 나오면은 일단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놓고 잠시 보류를 하고 나머지 4개를 좀 확인을 해. 근데 나머지 4개에서 이제 진짜 틀린 게 이제 나오길 바라야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됐어? 이거 물어본 친구는 없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77번 민요종 율격. 어쨌든 사음보든 삼음보든 민요종 율격인 건 맞아. 그거를 이제 변형 반복. 어쩔 땐 사, 어쩔 땐 삼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상징적 시어. 그냥 하늘, 땅, 산, 강, 뭐 들꽃, 잔돌, 구름, 바람 다 상징적 시어야. 그게 이제 대조가 되는 거지 5번처럼 공간이 대조되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78번 이제 시대상이랑 이제 연관지어서 이거는 저번 주에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3번 선지 정도만 보면 바위 뒤에 붙어 현실을 감내하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산과 강이 나도록 들꽃 잔돌 정착해서 살라고 이제 꼬신단 말이야. 근데 정착해서 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산설이나 물려올 같은 시련은 감당을 해야 돼. 다만 여기서 이 태도가 어때? 회피하거나 저항 극복하는 그런 어떤 순리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게 어려워도 순응하고 인고하는 그런 태도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79번도 뭐 그때 같이 풀었으니까 이제 답은 4번이었죠. 자, 그러면 80번 또 정리를 해보자. 이번엔 거꾸로 아우미부터. 자, 모와 모는 같은 곳에 머물지 않고 자유롭게 떠도는 존재야. 바람이랑 구름. 자, 그 다음에 하랑이 민유적 율격과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일단 사음보율, 삼음보율 계속 얘기했고, 모는 날더러 모모가 되라고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되죠. 자, 유찬아 7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을 비판하며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X지, X. 소외된 이들을 왜 비판합니까? 자, 그리고 지식인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지 않아? 그냥 민중의 애환을 드러내는 거야. 오히려 이 작품의 시적 화자가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지. 자, 그 다음 동안이 자연물은 화자와 대화를 나누며 화자의 내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X. 대화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규현이 모와 모는 구름바람이랑 대비되겠어? 들꽃이랑 잔돌. 근데 문제는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한 곳에 머물며 끈질기게 살아가야 하는 정착의 운명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정착하고 싶으면 내가 이런 시련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농촌은 박살이 났으니까요. 자, 그럼 나머지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 천치로변에 짐부리고 앉아 쉬는 모습은 방랑의 삶을 청산하고 안식처를 찾아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다. 맞나요? 아니야. 이 사람은 받아들이고 있어, 순리를. 방랑을. 그 다음 잠바람은 잠초를 깨우는 정도의 소박하고 미미한 존재로 화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을 형성한다. 그렇지. 잠바람이 되라고 하니까. 자, 이 시의 율격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와 같은 삼음보의 민유적 율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본은 사음보야, 기본은. 그런데 삼음보가 나타나긴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주의해야 되겠지. 정확히 알아야 돼. 국어는 늘 암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작품은 사음보가 기본이고 삼음보도 나타난다.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목계장터 정리하면 의외로 선지에 그냥 향토적 혹은 토속적 이런 말 쓱 넣을 수 있어. 향토적, 소속적. 그러면 애들아, 만약에 이 작품에서 뭐 향토적인 시어, 토속적인 시어 혹은 소재 찾으라고 하면은 뭐 찾으면 되겠어? 목계나루라는 공간 자체도 그렇고 어렵게 생각하지만 뭐 들꽃, 잔돌 뭐 이런 것도 다 향토적인 시어야. 자, 그 다음 주제 목계장터를 배경으로 한 민중의 삶과 애환. 그 다음에 자연의 뭐뭐 하겠어? 순응이죠. 자,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의 시어를 나열하여 시상을 전개했고, 사음보의 민유적 율격,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누차 얘기하지만 삼음보도 있긴 있다. 또 향토적인 시어. 아, 배야. 얘들아,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수미상관도 당연히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의 일종이다. 알겠죠?
야. 자, 그 다음 시어의 의미. 구름, 바람 같은 곳에 머물지 않고 자유롭게 떠도는 존재. 방랑이지. 비가 개면 구름은 흩어지고 찬바람이 되고 들꽃잔돌.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뭐 딱 소박한 존재. 뭐 그러니까 민중이 그렇잖아. 특별할 거 없는. 서리가 맵참한 풀 속에 얼굴을 묻고 물살이 거세만 바위 뒤에 붙는 그런 어떤 시련을 감내하는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상징하는 거지. 자, 그럼 목계장터 질문할 거 있는 사람? 목계장터. 교현아, 너 화계장터는 아니? 네? 화계장터 노래 알아? 청년 분명은 서로 설화 차용한 부분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목계나루 설화라고 있어. 가뭄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심었더니 용이 와갖고 비가 내렸다라는 거야. 그런데 보통 문제를 안 내 잘. 또 뭐 알아둬서 나쁠 건 없겠죠. 자, 또 배 아파. 오늘은 마실 수가 없는 건가. 자, 그러면 이제 동동. 자, 동동.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원령체, 이제 달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는 최초의 원령체 노래인데, 그러면서도 갈래상으로는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는 늘 얘기하지만 갈래의 특성을 묻는 문제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나온댔죠. 서민적이고 현실적이고 여운구가 있는데 여운구 제외하면 대체로 사문법.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갈래의 특성이다. 대체로 사문법. 동동 보면 사문법 아닌 부분이 있어. 3, 3, 2조 아닌 부분이 있고. 알겠죠? 자, 그리고 고려시대엔 민간 사이에서 국위전승되다가 궁중악으로 쓰이면서 남녀상열지사는 삭제되거나 개작되고 없었던 구절이 덧붙게 되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후에 문헌, 가끔 이제 뭐 삼국유사 그런 거 갖고 뻥친댔죠? 이 작품은 악합괴범인가 시용왕압본가 어쨌든 악보책에 들어가 있어. 자, 그리고 연이난이는 분연체 또는 분장체, 그리고 여운구 또는 조운구, 의미 없이 그냥 흥을 돋우는 구절. 이거 갖고 말장난 많이 치지 의미 없습니다. 아질과 나난 이런 거. 그 다음에 후렴구, 가장 중요한 후렴구. 강연의 끝에서 반복되면서 기본적으로 아으는 감탄사, 동동다리는 타악기 소리 흉내내는 의성어다. 뭐 타악기까진 몰라도 돼. 자, 운율을 형성하겠죠. 구조적인 통일성과 안정감 부여하고 연을 나눠주는 분연의 기능, 흥을 돋아주는 종의 기능, 무엇보다 궁중악으로 쓰이면서 원래 이 작품도 슬퍼야 되잖아. 근데 후렴구만 이상하게 신나지? 그러면 원래 이 구절이 없었는데 궁중악으로 써먹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정서가 이질적인 구절이 후대에 삽입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나요?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원령체니까 총 12연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임금을 송축하는 작품의 내용이랑 맞지도 않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 이거 역시 궁중악으로 쓰이면서 후대에 들어갔을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야? 원래 고려시대에 이게 민간 사이에서 국위전승될 때는 그냥 사랑 노래였겠죠. 그런데 궁중악으로 쓰이면서 그 님이 임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겨버리는 거지. 하지만 내적으로만 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녹사님이라는 표현 때문에 예전에는
이 여자가 사랑하는 존재는 임금이 아니라 벼슬아치야. 내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야. 내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궁중악으로 쓰이면서 님을 임금으로 해석해도 큰 문제가 없는 작품이 돼버렸다. 뭔 말인지 이해 가나요? 자, 그리고 이따가 아니다. 요걸 먼저 정리해보자. 이 작품은 내신에서 약간 암기성 문제를 많이 내. 29페이지 가볼까? 암기성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니네가 강연의 특징 이런 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1년의 서사 임금의 덕과 복을 기원해. 송축이랬지? 송축. 자, 그 다음에 2년이 이제 정월령 1월이지. 음력이지 당연히. 임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처지를 호소하고. 자, 3년 2월에는 임의 빼어난 임품을 높이 달아놓은 연등절의 등불에 빗댔지. 자, 그 다음에 4년 3월에는 임의 아름다운 외모를 진달래꽃, 늦봄의 진달래꽃에 빗대서 예찬. 그 다음에 5연 4월령에서는 꾀꼬리 새는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내 님은 돌아오지 않아. 오지 않는 님을 그리워하면서 중요해. 원망합니다. 원망. 이거 몰라서 틀린 친구들 많았지? 원망해. 자, 그리고 너희학교 선생님은 굳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얘들아, 얼마든지 화자의 뭐 상황이나 처지와 뭐 대조가 된다 이런 말은 쓸 수 있어. 정월의 냇물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6년 5월에는 이제 단오의 아침약을 바치면서 님의 장수를 기원하고 무병장수. 자, 7월 이제 내가 벼랑에 버려진 빛 같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쓰고서 필요 없어지니까 버려진 빛 같다고 자신의 처지를 이제 동일시한 후에 하지만 님을 따르겠다라는 변치 않는 사랑을 드러내고. 자, 그 다음에 8년 7월령에는 백중이라는 세시풍속에 따라 잔치상을, 쉽게 말해서 제사상을 차려놓고서 부처님한테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이제 기원하는 거지. 그래서 8년 님과 함께 지내기를 기원 혹은 소원. 자, 그 다음에 9연 음력 8월은 한가위 민족의 대명절이지만 내 곁에 님이 없다면 그건 나한테 큰 의미가 없어. 그래서 9연 이미 계시지 않는 한가위의 쓸쓸함. 그 다음 10년 9월 약으로 먹는 국화꽃이 나한테 있는데 집안이 조용해. 님이 부재하기 때문에. 님의 부재로 인한 고독. 그 다음에 11년 나는 잘게 저며놓은 고로쇠 같다 혹은 보리수나마 같다. 그러니까 단물만 빨아먹고 꺾어버린 후에 정작 나랑 사귀어주지는 않아. 버림받았어. 그 다음에 12년 음력 11월이면 가장 추울 텐데 거기서 속접삼, 쉽게 말해 빤스만 입고서 혼자 누워서 독수공방 외로움에 떨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13년 님에게 젓가락을 받쳐놨더니 님이 아니라 웬 손님이 가져다가 물어버렸어. 그래서 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죠. 자, 그러면 시어 정월의 날인물과
4월의 꾀꼬리의 공통점. 얘네는 때가 되면은 자연이기 때문에 돌아와. 그래서 돌아오는 자연물 3칸이다 얘들아. 자연물. 돌아오지 않는 님과 대조가 돼. 엄밀하게 얘기하면 돌아오지 않는 님과 대조되는 건 꾀꼬리고, 냇물은 얘는 이제 온도가 좀 올라가면서 풀어져. 근데 나는 이별을 해서 슬퍼. 나랑 대조되지 냇물은. 자, 그 다음 등불 훌륭한 인품. 이거 걸려드는 친구는 없겠지만 인품이냐 외모냐 이거 순서 바꿔갖고 문제 많이 냅니다. 외모는 달의 꽃이죠. 진달래꽃. 자, 그 다음 아침약 임의 무병장수를 바라는 화자의 정성과 사랑. 빛. 이제 아무렇게나 버려져서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동일시하는 거죠. 화꽃 임에 대한 정성과 사랑. 역시 약이니까. 원래는 님한테 바치고 싶었는데 님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바랏. 점이연 바랏인데 2칸이니까 바랏으로 가야겠죠. 바랏. 단물을 뽑아낸 후 버려진 나무줄기로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잘반잇 젓가락. 화자가 결국 임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랑 맺어지게 됐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동동은 암기할 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동은 전형적으로 그 매돌 이거 바꿔놓는 그 도치의 방식으로 오답률도 많이 해. 예를 들어 뭐 꾀꼬리가 4월인데 뭐 7월이라고 한다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런 거 디테일하게 못 보면 틀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에 걸려드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등불은 인품이고 진달래꽃은 외모랬지? 근데 니네가 거기에만 꽂혀 있을 때 학교 선생님이 쓰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3월, 얘는 2월 이런 식으로 뻥을 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악랄한 아주 좀스러운 방식은 뭐냐면은 2월이 3년이겠지. 3월이 4년이겠지. 그거 갖고도 말장난쳐. 그러니까 몇 월이냐 몇 년이냐 이거 교묘하게 선지에다가 뒤죽박죽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거는 헷갈리겠지. 그런 아마추어적인 거에 걸려들면 안 돼요. 알겠죠? 갑자기 그놈이 생각나네. 너랑 같이 앉던 친구 이름이 뭐였지? 승현이요. 승현이 요새 어떻게 지내냐? 왜 웃어? 어제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도서관? 열심히 공부하고 잘 산대? 제가 좀 자, 90번 보자. 문제 보자. 하랑아, 시연이는 잘 지내? 자, 90번. 자, 위와 같은 글 역시 고려가요 혹은 고려소교의 특징입니다. 얘들아, 고려소교는 대체로 삼음보야, 삼음보. 그리고 민간사에 구전되다가 훗날 한글로 표기되죠. 자, 원령체. 그래서 총 12년이 돼야 되는데 정서가 이질적인 1년. 그런데 1년 대신에 서사라는 말 씁니다. 서사라는 말 나오면 당황하지 마. 알겠죠? 그리고 역시 1월이 아니라 정월령.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2월령, 3월령 이렇게 가는데 1월만 정월령. 자, 그 다음에 91번 후렴구의 특징. 감탄사, 아으, 음성간지와 동동다리.
자, 작품의 정서와 전반적으로 이질적이다. 작품은 슬픈데 후렴만 신나. 분연, 연을 나누는 기능하며 구조적 통일성을 가져다 주지만 그건 영구가 아니라 후렴구. 조응, 흥을 돋우는 기능. 그리고 궁중악으로 쓰이는 점. 얘들아, 4번 관련해서 가능성은 낮은데 고려가요 중에 후렴구의 의미가 들어가는 작품이 2개 있어. 가시리랑 정석가. 가시리는 위증절가까지는 의미가 없지만 뒤에 대평성대. 그리고 정석가는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고 싶습니다. 이 반어법이 들어가. 근데 끌어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궁중악으로 쓰이는 점, 즉 궁중악으로 쓰이면서 삽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됐죠? 그 다음에 92번 틀린 거는 선생님이 씌워놨어요. 자, 연등절의 풍속, 외모가 아니라 인품. 삼월령에는 딱히 세시풍속은 안 나와. 진달래꽃이지. 그 다음에 11월령 세시풍속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시풍속이 있냐 없냐 이거 갖고도 문제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오늘 준 거에는 세시풍속이 딱히 정리가 안 돼 있잖아. 하지만 칼라본을 보면은 이거 있습니다. 세시풍속. 2월엔 연등회, 5월에는 단호, 6월엔 유두릴, 머리 감는 거. 그리고 7월 백중 부처님한테 상 차려놓고, 그 다음에 8월은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9월에 중양절. 자, 그 다음 93번으로 가볼까요? 이거는 선생님이 답만 해놨다. 니네 학교 선생님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정월령의 날임을 화자와 대조, 사월령의 꾀꼬리는 오지 않는 님과 대조, 6월의 별의 발현빛, 10월의 점이연바라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그리고 12월령, 얘도 화자인데 60이랑 다른 건 뭐야? 6월, 10월은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12월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게 된 화자의 처지죠. 이해갔나요? 그런 거 디테일하게 보고. 자, 94번 답인 3번은 지웠어. 나머지는 맞겠죠. 송축의 의미. 그 다음에 5번 종국적으로 화자의 소망이 성취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놈은 누구야? 손이죠. 손. 자, 그 다음 95번 이거 놓치면 안 돼. 원망합니다. 오지 않는 님을 원망해. 언제? 4월 달에. 배가 아파. 자, 그 다음에 농가월령가랑 비교 포인트는 어제 설명했으니까. 자, 답은 이제 선생님이 약간 수정해서 니네가 오해할 수 있어서 동동 세시풍속이 나타나고 있는데 매달 나오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97번 같이 해보자. 이번에도 아웅이부터. 자, 고려 소교이며 성격은 민유적, 성축적, 연가적이다. 연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맞겠지? 임금을 송축, 그리고 연인에게 사랑을 세레나데 연가. 그 다음에 하랑이 꾀꼬리 새는 돌아오지 않는 님과 대비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런데 니네 학교 선생은 딱히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있어. 자, 유찬이 단일 작가에 의해 일관되게 창작된 작품을 볼 수 있다. 당연히 아니겠죠. 뭐 나중에 후렴구 같은 거 삽입되고 그러니까. 얘들아, 기본적으로 구비점승된다는 건 단일 작가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동안이 점이연바라선님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신세다. 맞아요. 오케이. 규윤이 등불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임의 모습을 의미한다.
왜? 모습 때문에? 맞아요. 맞죠. 뭐 훌륭한 인품을 가졌지. 예. 그러니까 이게 딱 뭐겠어? 모습, 임의 모습하면 니네가 외모를 떠올리니까 헷갈리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102번 1년과 나머지 연의 정서가 이질적이다. 맞나요?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동동제재기간 성격 미묘적. 얘들아, 이거 놓쳐서 틀릴 수 있다. 고려가요도 그 누차 얘기하지만 고려시대의 서민들이 부르던 가요야.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노래라는 뜻이거든. 민요가 백성의 노래. 그 다음에 송축적, 연가적. 그 다음에 분연체이면서 원령체인데, 얘들아, 원령체는 이제 너네가 외워버렸을 거고, 분연체 대신 분장체라고 말장난 친다. 분장체, 분연체 둘 다 맞아. 연이 나뉜다는 뜻이야. 반대되는 개념은 연속체. 자, 그 다음에 제재 무슨 풍속? 세시풍속. 주제 님에 대한 송축과 연모라는 말이 어려우면 사랑. 근데 연모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임과 자의 모습이나 처지를 다양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했다. 님을 빗댔습니까? 님 빗댄 표현 뭐 있어? 등불, 진달래꽃. 자, 1년과 나머지 연의 정서가 이질적이며 각년의 시상이 일관되지 않음 혹은 뭐 통일되지 않음. 자, 아우 동동다리 무슨 구? 후렴구. 음악적 흥취를 고조한다. 자, 그 다음 시상전개의 이질성. 1년만 임금에 대한 찬양과 송축. 2연부터 나머지 부분은 임과 이별 후 슬픔에 잠긴 여인의 심정. 자, 그 다음에 민간에서 불리다. 궁중음악으로 유입됐을 때 임금을 송축하는 여웅이 후렴구. 얘들아, 여움은 지워버려라. 이 여움구는 나중에 삽입됐다고 확정할 수는 없어. 뭐 추정이니까 이게 틀린 문장은 아닌데 여움구는 원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단일 작가에 의해 일관되게 창작된 거 아니랬죠.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잠깐 쉬었다. 똥 싸고 올게. 바로 20분 있다가 물로 헹구면 내려가 쫙 뜨는 게 아니야. 그거는 확실히 그게 뭐 맞잖아. 그렇지. 그거 세조 비싸. 몰라. 뭐 왁싱이고 맞지 않아? 왁싱 청테이프 하나 하는 거 있잖아. 청테이프를 안 뜯어주는 거야. 그래? 맞지. 막겠지. 여기 있잖아. 여기 좀 없잖아. 내가 공부하다가 물려가지고 다 먹었어. 응? 아니 별로 안 먹어. 생각보다. 내일 진짜 내일 과목 2개 다 문제 풀기 귀찮을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야, 문학이 문제 풀기 제일 귀찮지 않아? 그치.
혼자 6장 혼자 막 갑자기 종이 이만큼 나서 불을 이거 오늘 표지 진짜 표지 같다 어디 있어 표지 같다 이거 뭐지 중간에 그냥 좀 재밌는 거 이게 내가 문제인가? 다 하게 프랑스 응? 가야 되나? 뭐? 보고 싶어 뭐? 프로페셔널해? 지금 나는 거야 한번 해봐 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선생님께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언제 나와? 내일 시험 몇 시야? 뭐야? 몇 시에? 와이프에서 아니고 보셨어 1시? 1시 반까지. 시험지 전체 다 찍어가지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존나 비싸 오케이? 나 오늘 늦기 전에 거 아시죠? 정모를 해봐서 네. 준비해서 지금 하시고 진짜 학창시절에 좀 따라했어 잠깐 들린다 이거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진짜 너무 빡빡하다고? 너무 누군지 알 거야 듣고 그런 사람 있어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항상 가고 싶어하는 거 같아. 이거 너무 보고 싶어. 어제 새벽 1시쯤 내가 창문 열고 종이랑 흘러가는 게 있었거든. 근데 며칠에 누가 상담을 하고 근데 걔가 나 그쪽 팀이 뭐야 너 노래 부르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들리냐? 들리는데 한곡 뽑아줘 일이가 돼가지고 새벽 1시부터 창문 버스킹 존나 있어. 왜 세 번 뽑았어? 이게 뭐지? 27,000원. 쓸데없이. 정신 안 나요? 네, 진짜 27,000원이면 씨. 말이 안 되는 거. 27,000원 주고 사라질 수가 있어. 팀 저거 들어갔고 코드 들어가. 도움을 리티스 아니? 리티스 장애인인데 근데 점수 안 오네? 나 같은 경우에는 리티스 프레스티지 1을 찍었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1은 나도 스킨 이거 안 돼. 아니 왜 좀 느린 거네. 봐야 되지. 요즘 다 메카 아니야? 다 메카잖아. 그러네. 왜? 왜 이렇게 세? 잠깐만. 얼마나 세? 아니. 미스테이크. 스테이크 먹고 싶어. 이거 저 뭐야 저거? 장애인 잘했거든. 좋았어. 근데 내가 막을 수가 있어. 이거는 왜 콜트가 너무 못해. 나쁜 차이가 너 콜트. 뭐 할자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길이 막았고 유치원이 밖에서 하는 거야. 어? 그래서 화장실 앞에서 우물쭈물을 있는데 보관이 싶어. 내가 너무 못했는데 다이어트 스포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걔는 잘하는 이거는 너무 399야 그러니까 스탠딩 없이 안되겠다. 포코? 오케이 2D로 가자. 여기서 조합이 아니 은근 좋다니까 그래? 이게 이제 한 명 탱커만 듣고 불 같은 애. 아 어티스는 개가인데 됐는데. 좋다니까 맛있어. 야 벌써 먹네. 그니까. 끝났잖아. 와 진짜 레전드네. 장애. 옳지. 슈퍼레어. 프랭크. 어? 프랭크. 내가 파이널 할게. 불 여기 조명도 있잖아.
내가 말했잖아. 진짜 수상하다니까. 잠깐만. 너왜 죽었냐? 파이브 기대가지고. 이거 빡센데 이거. 막았어. 근데 이거 내가 힐 해줘가지고 상관하고. 근데 이거 레드볼 못하겠어. 구까지 낭비할 필요가 쌤, 근데 이거 뭐야? 제발. 무서워. 자, 일어나자. 인생은 고통이야. 뭐가 흔들려? 자, 이번엔 만흥. 만흥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시조들이랑도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디 있는 거야? 찬성가의 바람. 70페이지. 자, 만흥. 이제 윤선도 이분이 이제 간신배들에 관해서 임금에게 충원을 올렸다가 오히려 유배를 갔던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작품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간신배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런 속세 다툼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연을 이제 즐기면서 욕심 없이 살겠다 이런 내용의 작품들을 많이 남기게 되는데 근데 이 수업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심지어는 이 사람은 뭐 유배 가 있을 때도 그 간신배들이 트집 잡아갖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국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것 또한 다 임금의 은혜다, 이렇게 임금에게 변치 않는 충정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는 걸 너네가 이해를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만흥뿐만 아니라 자연에 나오는 강산이니 강호니 산수니 뭐 이런 거 다 자연을 대유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띠집 역시 시리즈야. 요런 애들이 다 이제 소박한 집을 이제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자연에서 소박하게 청빈하게 사니까 속세 욕심 많은 사람들은 나를 이제 비웃지만 자, 반어적 겸손이랬지. 반어적 겸손. 어리석은 씨꼴뜨기의 생각에는 이것이 나의 분수에 맞는 삶이니까 만족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소박한 음식을 알맞게 먹고 자연에서 실컷 노는 것, 그 외에 세속적 욕망 이런 건 부러워할 일이 없다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자, 자연은 사랑하는 님보다도 좋다. 그러면서 누가 질문했었더라? 하랑이었나? 자연이랑 나는 이제 서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존재. 그러니까 결국 그러려면 하나가 되겠죠. 물화일체가 되겠죠. 자, 누군가가 이 대목에서 문제 제일 많이 낸댔지. 누군가 나한테 자연은
제일 높은 벼슬보다 좋다고 그랬는데 내가 직접 자연을 겪어보니까 황제보다 좋다. 그러니까 고사에 나오는 소부허유, 이 사람들은 욕심이 없어서 벼슬을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자연이 그런 벼슬보다 더 좋다라는 걸 이미 누구보다 먼저 눈치챈 현명한 사람들이다. 그걸 야같다고 표현을 한 거야. 안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자,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는 비교할 곳이 없어. 자, 내 타고난 성품, 니네 학교 선생님 표현대로 하면 천성이 게을러서 하늘이 그걸 알고 벼슬이라든지 세속적 욕망, 인간만사를 나한테 하나도 안 맡겼어. 그러다 보니까 그 속세는 욕심이 많으니까 다툴 이, 맨날 싸우는 이가 많잖아. 그런 다투는 이, 간신배 같은 애들, 욕심 많은 애들이 없는 자연을 지키라고 하셨다. 즉 자연을 즐기고 이렇게 은이라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거 나의 분수로 가능하겠느냐? 아니다. 임금의 은혜 덕이다. 그래서 임금의 은혜는 어떤 일로도 갚을 수가 없다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특히 이런 거 한 번씩 암기할 건 암기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이제 시조랑 연관 짓는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자, 가나는 평시조고 다가 이제 만응인데, 만응은 평시조를 2수 이상 붙여놓은 6수짜리 연시조죠. 연시조. 그러니까 당연히 평시조처럼 3, 4조, 4, 4조 음수율의 사음보율 나타나. 그런데 그게 6수짜리야. 그리고 라는 사설시조죠.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형식에서 2구 이상이 장형화, 길어지고 특히 중장은 무제한으로 길어져. 그리고 이제 대체로 보면은 평시조랑 연시조는, 특히 연시조는 99% 양반사대부. 그러니까 내용도 맨날 자연신 아니면 유교적이네요. 평시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양반인데 예외적인 존재가 기녀들. 그러니까 기녀들은 이제 이별의 정한 뭐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하고, 반면에 사설시조는 어때? 중인이나 책민들이 개입하면서 주제도 좀 더 다양해진다는 차이가 있죠. 자, 그럼 107번 문제를 보면은 어찌됐든 평시조든 연시조든 사설시조든 시조는 초장, 준장, 종장 3당 구성에 종장의 첫 음보는 무조건 3글자로 음수율이 고정이 되는 거야. 자, 답은 5번이었고, 다에서 서술이적 어조를 통해 만족감을 드러내는 부분, 뭐 곳곳에 있죠.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이 부분에서도 서리적 어조의 만족감이고. 자, 그 다음에 108번 화자의 소박하고 청빈한 삶을 드러내는 소재 2개 이상 찾아 쓰시오. 그럼 뭐겠어? 뭐 있겠어? 소박함, 청빈함, 띠집, 보리밥, 풋나물. 자, 그 다음에 109번 상관없는 건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4개가 상관이 있다는 얘기인데, 얘들아 요거를 외우기보다는 선생님이 어차피 구절마다 표시해 줬으니까 어떤 구절이 안분낙도, 어떤 구절이 안분지조, 어떤 부분에 뭐 염화미소 이런 거를 봐요. 자, 그 다음에 110번 요것도 유형 때문에 넣어놨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만 보면 문제 틀려. 상황만 보면은 4번, 5번 둘 다 자연에 있어. 근데 태도까지 봐줘야죠. 그래서 4번처럼 안빈낙도, 청빈함, 뭐 이런 걸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4번이 좀 더 유사하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항상 태도까지 봐라. 자, 그 다음에 111번 요거는 이제 딴 거 필요 없고 해올 일이 없애라 이거 갖고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거나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임금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다는 뜻이야. 임금의 은혜는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스승의 은혜는 나를 갖다서. 자, 단사표에 해당하는 구절이 어디예요?
단사표음 허리 아픈 남을 알맞게 먹으네. 애초에 그 단사표음이란 고사 자체도 밥 먹는 거에서 왔잖아. 반찬 없이 표주박에 물만 떠놓고 거친 밥을 먹은 공자의 제자 안회로부터 나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12번 요거는 이제 내신에서 뭐 늘 나오는 어떤 게 자연에 관련됐고 어떤 게 세속적 욕망에 관련됐고 그런 거는 니네가 암기해서라도 풀어야 돼. 112번 같은 유형은 틀리면은 이건 등급 깎이는 문제야. 다른 친구들 다 맞추는데 나만 틀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113번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구절이 안빈납도 안분지죠 그런 것 좀 봐주고. 자, 삼수 고사 속 인물들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들 뭐 본받겠다 따르겠다 그런 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오수 자연에 머무는 것이 순리라는 운명론적 사고 하늘이 그렇게 했다. 자, 그리고 오수 유교적 충의사상 당연히 임금에게 연군지정 은혜. 자, 그러면 다시 이번엔 규윤이부터 해볼까요? 금오른 남들은 이익을 따지는 속세 사람들이며 자연에 묻혀 사는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들이다. 맞겠죠? 자, 그 다음 동안이 어리고 하얌은 자연의 이치를 온전히 깨달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은일자를 가리킨다. 이런 거 아닌데 이런 것도 좀 조심하긴 해야 돼. 왜냐면은 어쨌든 이게 반어적인 반어적 겸손이라 스스로는 어리석다고 생각 안 한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유찬이 보리바쁜 나물은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생활을 그 남은 연하면 이런 속세에서의 일을 의미한다. 오. 그 다음 하랑이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 속 삶에 대한 화제의 만족을 강조한다. 오케이. 뭐 요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 만승이 말하랴 에서도 만족감, 불화할 줄이 있으랴 에서도 만족감. 물론 여기서는 자연의 만족감보다는 나는 세속적 욕망 같은 거 필요 없어 이게 좀 더 강하기는 해요. 그 리더님이 온다들 반가움이 이랴랴 역시 만족감이지. 그 다음 아음이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는 자연과 자가 하나가 된 불화일체와 이신점심의 경지가 나타난다. 얘들아, 만약에 아까처럼 현대어 해석해라 해서 이 부분을 말씀도 웃음도 아니해도 못내 좋아하노라로 해석하면 맞아 틀려? 말씀도 웃음도 아니해도 못내 좋아하노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은 그냥 말이라는 뜻이야. 중세국어에서는. 그거 1학년 때 기억 안 나? 나란 말씀이 말씀이란 뜻이야? 말이라는 뜻이야? 말이라는 뜻이죠. 그거 물론 지금 뭐 중세국어 파트가 아니라서 그렇게 문제 내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아까 그 111번 같은 문제를 낸다면은 5번 갖고 장난을 칠 가능성이 높겠지만 요런 것도 뭐 배제할 수는 없어. 그런 거 있잖아. 얼굴이 아니라 모습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119번 화자는 자연에 귀의함으로써 속세의 유계적 이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맞나요? 이런 거 어려워하더라. 얘들아, 유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거 두 개가 뭐야? 충효잖아. 이 사람 충 얘기하잖아. 유교적 이념에서 벗어난 사람 아니야? 얘들아, 안군지족, 안빈낙도 이런 것도 넓게 보면 유교적 이념이야. 청빈낙, 뭐 그딴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만은 연시조죠. 자연친화 강호한정,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한 정취. 주제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얘들아, 혹시 모르니까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감군은이라고 그래. 감군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특징, 연시조의 형식을 통해 다양한 풍경과 삶의 모습, 화자의 정서를 표현했다. 너희 학교는 그 진도가 들쑥날쑥이라 1번이 좀 가능성은 낮은데 어찌됐든 1번이 이 교과서 만든 애들의 학습 목표야. 그러니까 이게 평시조였으면 이렇게 자연을 누리는 다양한 모습 표현 못했겠죠. 화자의 정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 못했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에서의 삶과 잠깐만, 쏘리. 속세에서의 삶과 자연에서의 삶을 대조 혹은 대비하여 자연에서 살아가는 만족감. 자, 그 다음에 뭐뭐이시라 이런 거 무슨 표현이라고?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흥취 혹은 뭐 만족감. 얘들아, 만약에 내일 시험에서 화자가 자연에서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맞아요. 깔려 있어. 깔려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니네처럼 더러운 속세에서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은 소부허유 이런 사람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면 소부허유는 어떤 뭐 위인과도 같은 존재니까 당시 사대부들한테는. 자, 다음 페이지 가서 121번. 자, 5수부터 당연히 1, 2, 3, 4수는 니네가 읽어보고, 5수 화자가 속세일을 받아고 자연의 귀한 까닭을 무슨적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운명론적 다섯 칸이 되지. 운명론적으로 표현했고, 자, 육수 군은 만약에 세 글자면 감군은. 그 다음에 또 나네 연시조 형식 묘사 정서. 뭐 채운 거 있니? 얘들아, 그래서 일수의 자긍심 이런 거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긍심 혹은 자부심. 진짜 121번은 내가 몇 개 더 빵꾸를 뚫어놔야 되는데 깜빡했다. 자, 그 다음에 122 구절의 대주적 의미가 되겠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구절이기도 하고 뭐 시어. 자, 자연 친화적 삶을 드러내는 시어들, 구절들. 산수. 뭐 그럼 띠집은 자연이겠어, 속세겠어? 띠집. 띠집. 그다음에 보리밥, 풋나물, 바위끝 물가. 뭐 먼 외도 있었고 다양하죠. 그 다음에 속세에서의 삶과 관련된 구절. 금오른 남들 그 남은 려남은 일. 그 다음에 삼공만승. 세속적 욕망을 상징하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구나. 나무의 수사. 나무의 수사학원 선생님이 뭐 그 빈칸 문제 뭐 그런 건 못 만들었어. 외부 지문까지 만들 수가 없다. 자,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이제 화자가 이제 도시의 가로수로 피어 있는 이제 꽃나무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랑 어느 정도 동일시하는 지점도 있어. 왜냐면 자기도 이제 도시가 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 이제 이촌양도 도시로 온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도시의 어떤 가식 같은 걸 배우면서 간신히 이제 적응하면서 치욕감을 느끼는데 그걸 이제 나무한테서도 이제 보는 거지. 자, 그래서 나무가 이제 꽃을 피웠는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도시 경관을 위한 도구로서 적용해서 꽃을 피워냈어. 그걸 이제 시적 화자가 봤을 땐 나무의 반어법은 마음속 생각과 반대되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나무가 겉으로는 잘 사는 척 꽃을 피웠지만 속으로는 나 힘들어, 괴로워, 치욕스러워 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도시에 이주맨이 된 후부터 속마음을 고지곳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도시에 와서 깨달았고 나무가 나보다 먼저 깨달았다고 의인화하는 거야. 왜? 나무를 나한테 스승이라고 하잖아. 자, 아무튼 적응하기 힘든 도시 환경에 어떻게든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 게 나무와 나의 공통점. 어떻게든 악착같이 뿌리라도 들뜬 뿌리, 그러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들뜬 뿌리.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 예전에는 이제 속마음을 감추고 가식으로 착한 척하고 좋은 척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치욕스럽고 자존감도 상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아예 피해버리거나 우회해버리거나, 자, 그렇게 된 30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러니까 나무도 이렇게 속으로는 치욕을 느끼지만 겉으로는 꽃을 피니까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자, 니네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진짜로 시험에 출제한다면 요거 여기서는 문제를 낼 것 같아. 나비와 벌레 얘네가 그 나쁜 애들이라는 거, 겉모습만 보고 이익을 위해 달려드는 탐욕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거. 자, 그럼 꽃이 화자가 봤을 때 반어법이라면 꽃향기도 역시 화자가 봤을 때 반어법이겠지. 겉으로는 이제 어쨌든 꽃을 피워냈지만 이건 나무의 어떤 본질에 맞지 않는 도구로서 피워낸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놈들이 와서 붕붕거리면서 귀찮게 하고, 내성에 생긴 이파리, 이제 도시의 공해, 매연 이런 거에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아삭아삭, 그러니까 얘네는 쉽게 말해 어떤 애들이야? 약간 그 등 쳐먹는 애들 있잖아. 와서 단물 빨아먹고 이용하고 그런 애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런 놈들이 뜯어먹는다는 것을 견딜 수 없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그때 이제 문제 냈었지. 시각의 청각화. 그런 도시 문명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 애초에 스승이라고 의인화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맨 마지막 그 학교 선생님들이 겁나 좋아하는 역설적 표현. 겉으로는 푸르지만 속으로는 치욕을 견디고 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왕 또 문제 만들어주는 거 외부 지문 하나 비교해 볼 만한 거, 이 문제의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해가 져가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이미 도시의 삶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죠. 해가 지면 어두워져야 되는데 불야성이지. 특히 또 시골 아이들이라 잘 모르겠지만 광화문은 서울에서도 좀 중심갑니다. 회사 제일 많고 그 종로 그쪽이야. 고층 빌딩 있고 이순신 장군 농상이 광화문에 있습니다. 교보문고 뭐 그딴 거.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덕수궁, 경복궁.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청와대가 있죠. 나중에 한번 가봐요. 니네가 이제 공부를 애매하게 잘해갖고 동국대 같은 데 가면 좀 가까운 편입니다. 왜? 여찬이 왜? 청와대 너무 청와대가 뭔지 몰랐다고? 좋아해. 좋아해요. 청와대 좋아할 수도 있지. 내가 윤석열한테 딱 하나 고마워하는 거는 걔 덕에 청와대를 내가 들어가 봤다라는 거. 진짜 좋긴 좋더라. 내가 대통령 되면 그 청와대 중간에 거기가 서울 한복판인데도 어쨌든 뒤에 이제 북한산도 끼고 있고 해서 그 계곡물도 좀 흐르고 당연히 명당에다가 해놨고 그리고 진짜 조경수도 나무 같은 거 진짜 전국에서 좋은 것만 모아다가 조경해놨더라고. 요거 그 중간에 보면은 그 청와대 안에 약간 계곡물 막 수량이 풍부하진 않아. 졸졸졸 흐르는 그 쬐끄만 계곡물 있고 거기에 정자가 있어. 그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매일 이제 풍류를 즐기는 거죠. 국정은 뒤로 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거기서 풍류를 즐기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반정을 당하겠죠.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잘 놀다 갑니다. 이게 이두성 대통령의 유언이었다. 자, 대통령 되고 싶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웬만한 놈들구나. 나쁜 짓만 안 해도 중간은가 워낙 나쁜 새끼들이 많아갖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씨발 하고 싶어도 못한다. 시켜줄 거야? 자, 다시 돌아와. 자, 그래서 겨울 저물녘 광화문 내거리. 이제 겨울에 유독 또 뭐 성탄절 분위기쯤 되면 여기 사람 진짜 많아. 명동도 또 가깝거든.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 나오네요. 둘 다 제재가 가로수야.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의 도치법이겠지. 자, 수만 개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그러니까 가로수들이 불을 켠 게 아니라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이런 가로수한테 등불 매달잖아. 불현듯 불꽃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이건 뭐냐? 처음에는 그냥 시각적으로 예쁘니까 와, 불꽃나무네 할 뻔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쁘다 할 뻔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지.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어둠은 이제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도시에서는 이제 어둠도 병균 같은 것일까? 밤을 끄고 추상이 구체하지 위태롭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그러니까 여기서 권력은 뭘 의미하겠어? 인간들, 도시 인간들의 욕망. 내륙 한가운데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그러니까 의인법이지.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그러니까 이파리를 떨궜으니까 이제 엽록소가 없을 테고 그러면 당연히 자연의 섭리대로 하면 이때쯤 나무들은 휴식을 취해야죠.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
뭐겠어? 비정상적이라는 거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광합성을 하고 있죠. 광화문은 이제 빛광자를 쓰거든. 그러니까 약간 지명의 그 한자 뜻을 이제 활용해 갖고 약간 비꼬고 있는 거야. 아, 광화문 빛광자를 쓰니까 이 밤에도 이렇게 불을 켜놓나? 이런 식으로.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원래 휴식을 하고 있었는데 밤에 사람들이 불을 켜버리니까 깨어나.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마저 도시에선 교란당해.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그러니까 불꽃나무가 처음에는 아름다운 불꽃나무네 할 뻔했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제 비판으로 끝나는 거죠. 운명에 대한 비판. 자, 그래서 이제 가나에 대한 이해가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달리라는 말이 틀리는 게 두 번째 작품도 하고 있다, 뜨고 있다, 현재 시제 활용을 해요. 거기에다가 가에서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고 볼 수 있겠나, 얘들아? 딱히 생동감 있는 묘사는 없죠. 그냥 꽃이 피었다, 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가가 아니라 나에서 밤이라는 시간 배경을 통해 대상이 처한 부정적 현실을 암시하지. 밤인데도 쉬지 못해. 자, 3번은 지워버렸고 4번 어쨌든 이건 주제니까 기억해놔. 가나 모두 대상을 의인하여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문명의 속성을 풍자하는 작품이다. 자, 그 다음에 가나 모두 유사한 통사구조야 뭐 찾으면은 있겠지요.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보다는 뭐 도시 문명의 속성 그 정도를 이제 풍자하는 작품이지. 여기서 이기심까지 나무의 수삭은 갖다 붙이려면은 인간의 이기심 갖다 붙일 수 있는 대목은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유사한 통사구조가 있구나. 갖다 붙이면 이 부분을 갖다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아.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먹는다는 것, 통사구조 비슷하지? 그러면 여기서 그 나비, 뭐 벌레 이런 놈들이 그 이기적인 인간이나 뭐 기회주의적인 인간들, 나를 뜯어먹는 인간들, 그런 애들이긴 한데 그래도 이기심이라는 단어가 약간 어색하죠. 자, 그 다음에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리킨 것이다. 이거 반어법 아니에요. 알겠지? 이런 거 낚이면 안 돼.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 자, 디귿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이 걷는 곤욕스러운 사건 와서 벌 같은 애들이 붕붕거리면서 나한테서 뭔가 뜯어먹으려고. 자, 그 다음 호박벌을 좀 키워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 자,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한 이해가 유일하게 적절한 동물은, 자, A는 역설법이 맞죠. 치욕으로 푸르다. 하지만 B는 말 그대로 이상한 강압성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사실상 주제죠. A와 B 모두 나무가 자신의 본성을 거스러야 하는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죠. 그 다음에 3번이 좀 애매해. 나는,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나무의 수사학에서 시적화자는 자기가 도시 생활에서 겪는 적응의 어려움과 그런 어떤 스트레스와 치욕을 나무랑 동일시하면서 보고 있다고 보거든. 근데 너희 학교 선생도 그렇게 볼지는 모르겠어. 너희 학교 선생님 필기를 보면 뭐 요런 것만 좀 강조해 놨더라고.
자, 그 다음에 126번은 이제 태양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가로등은 시각적인데 시끄러운 청각화있다. 태양은 시각적인 건데 즐거운 울림 청각화있다. 그런 취지였죠. 좋아. 그러면 일단 시험 범위 뭐가 됐든 이해 안 가거나 물어볼 거. 저 질문 있는데요. 나무 수사하면서 내 선생님 이파리를 벌레들이 뜯어먹는데 왜 나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뜯어먹잖아. 아니 근데 얘가 나무가 자기 아. 뜯어먹는 거 자체가 약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적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감내해야 되는 거지 그게 달갑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자 지금 동환이의 이제 의문은 이런 거야. 이 나무를 이제 시골에서 도시에 올라온 사람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뭐 회사 생활, 인간관계 이런 거 이제 살아남으려면 예를 들면 와갖고 내 등 쳐먹고 나한테 그 빨아먹고 하는 놈들도 또 모르는 척 해주고 싫어도 좋은 척 받아주기도 하고 꼴배기 싫은 놈인데 밥 사주기도 하고 커피 사주기도 하고 해야지.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회생활 안에서 괜히 그 인간관계 파괴하기 싫으니까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감내하는 거지. 그게 견딜 수 있을 만큼 뭔가 좋은 일은 아니지 얘한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내성이 뭐예요? 내성. 이거는 이제 나무가 원래 도시에서 이제 매연 먹고 할 거 아니야. 그만큼 이제 내성이 생길 정도로 찌들었다 얘가. 이미 도시의 삶에 찌들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으로 치면 뭐야? 도시에 와갖고 진짜 이렇게 나쁜 놈들, 이기적인 놈들, 나 이용해 먹을 놈들 계속 겪다 보면 처음에는 겁나 짜증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나중에는 나쁜 의미로 적응이 되겠지. 그런 거죠. 선생님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선생님도 학원 생활 하다 보면은 싫은 선생도 있고 싫은 원장도 있고 싫은 학부모님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럼 그 위에 그 꽃향이 따라서 나비벌이 붕붕거린다는 것도 자기한테서 이점만 뽑아가려고 그렇지. 그래서 너무 역시 이거를 사람이라고 쳐보자. 도시에 와서 말 그대로 완전히 적응한 건 아니어도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 그러면 이를테면 선생님도 여기서 나름대로 그 직책이 있거든. 뭐 부장 그런 거야. 그렇게 표면적으로 이제 적응한 결과 뭐 부장 타이틀 달어. 그러면 뭐 누가 와갖고 아 부장님 하면서 막 아부하는 거야. 근데 나는 걔네가 내가 좋아서 저러는 게 아니라 부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꼬이는구나 알고 있겠지. 그럼 당연히 그게 속으로는 귀찮기도 하고 아 저 새끼 가식적인 새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지. 또 없나요? 또 다른 약품에서 뭐 없어? 질문한 거 한번 찾아봐. 질문을 찾으라고 잘려버려. 3시 반이었다. 3시 반이었다. 3시 반이었다. 3시 반이었다. 선생님과 그런 지금 그치? 그래서 몇 점?
질문할 거 없어? 자, 잠깐만. 배국고가 7월 3일까지 시험이니까 이번 주에 와요. 주말에? 4일 날은 시험지를 갖고 와서 간단하게 피드백만 받고 갑시다. 모든 확률이 높은데. 모든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못 오게 되면 얘기 좀 해줘. 와서 저번처럼 뭐 시험지 피드백 받고 와플을 그때 규윤이가 와플을 못 먹어서 섭섭했나? 너도 얘도 안 먹었잖아요. 아 그때 안 온 게 규윤이도 안 오고 유찬이도 안 왔었나? 뭐 와플을 먹든 뭐 개구리알을 먹든 아무튼 4일날 시험지 갖고 와. 그때처럼 뭐 오래 있지 말고 그냥 시험지 피드백 받고 빨리빨리 끝냅시다. 그러고 이제 2주부터는 각자 오기로 한 날에 이제 정규 수업을 들으러 와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동환이랑 규인이는 토요일 D반이었네. 그게 2시였나? 뭐 2시였냐 그게? 원래 시간이었어요. 그 6시. 6시? 하랑이는 B반이면 이게 9시냐 2시냐? 아무튼 시간 언제로? 원래 2시였잖아요. 잠깐만. 일요일 D반 2시예요? 모르겠는데? 쌤들 바꿨는데 바뀐 거 맞아요? 잠깐만 저거부터 해결하고. 언제로 바꾸고 싶은데? 저 그때 카톡 아니 아홉 6시요. 6시? D반이 원래 2시. 아 그걸 갖고 와야지. 하이제킹을 와 진짜 무적이다. 어쨌든 일요일날 6시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지? 네. 그러면은 너는 일요일날 2반으로 가면 되겠다. 2반. 근데 뭐 그냥 6시에 오면 돼. 그 다음에 유찬아 네가 토요일 A반을 선택해놨거든? 카톡 보냈어요. 나한테? 네. 뭐라고? 저저번 주에 그 토요일 2시로 바꾸겠다고? 그러면은 기존에 9시였는데 2시 6시? 토요일 6시? 그러면 토요일 D반으로 가야겠네. 그러면 동환이 규윤이랑 같은 반이네. 좋아요. 어쨌든 다시 정리. 4일날은 그냥 시험지 갖고 와서 잠깐 있다 가고 2주부터는 자기 선택한 시간에 와서 그때 새로운 교재 나갈 거야. 정규 수업 듣고 늘 얘기하지만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총정리할 때 선생님 필기 참고하면서 이제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꽈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울 거 외우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모르겠는 거 찍어서 단톡방에 질문하고 나는 너무 소심해서 단톡방에 질문 못하겠다 하면 개인톡 보내세요. 그러면 답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험 볼 때 늘 얘기하지만 시간에 쫓기지 말고 차근차근히 답이 아닌 거 지워나가고 선지는 최소 둘로 나눠서 양쪽 다 맞는지 판단하고
시험 끝나면 채점해서 점수 좀 알려주고 알겠죠? 촬영은 여기까지.